금도를 벗어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관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대선 본경선 일정을 최소 3주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은 연기한다지만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가 이어지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죠. 국민의힘은 최재형 전 원장의 입당에 고무됐지만 지지율에서 눈에 띄는 후보군이 없어서 윤석열 대항마로 누가 치고 올라갈지가 관심인데요. 최재형 전 원장의 입당 이후 판도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 정치권 이슈는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얘기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 방일 문제 오늘 최종 결론 낼 거로 알려졌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결론을 지금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소마 주한 일본 공사죠. 대통령 비하 발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은 일본 정부가 했는데 뭐 경질 조치를 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당연히 주게 돼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일본 공사의 발언은 이게 외교 관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발언이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에서 이게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동안 물밑에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뭐 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물밑에서 활발하게 지금 한일 사이에 접촉이 있어 왔고, 또 가장 최근에는 그 우리나라의 한일 의원연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 자민당의 간사장을 만나고, 또 간사장이 진심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자기네들은 환영한다 이런 입장도 밝힌 바가 있어서 이게 지금 일본 공사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발언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꼬이긴 했는데. 네. 아마 이것은 일본 정부가 아마 조치를 취할 겁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이 지금 일본 자기네 나라 내에서는 이게 지금 언론 보도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도 그다음에 외교 관례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인사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일본 방문 문제가 이제 있을 텐데 이것도 아마 그 하루 이틀 내로 좀 결론이 났고, 그동안 이제 물밑에서 협상들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일본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요미우리 신문에만 났거든요. 경질할 것으로 보여진다. 저 정도 선에서 우리 정부가 과연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외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저렇게 더구나 언론을 만나면은 언론인들 만날 경우에는 특히나 그 언론의 비판적 자세 이런 정도를 가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도발적인 것이라 이야기되고, 그렇죠. 그건 사실 외교관으로서 실격입니다. 저건 뭐 당연히 그 일본 정부가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 보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외교 이런 그 관례를 어기는 사례들이 비단 일본뿐 아닙니다. 지금 중국 대사가요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마치 구한 말에 위안 스카이 보듯이, 아니 신임장을 제정받기도 전에 무슨 우리나라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고더니 우리나라 야당 지도자 또는 야당 대권 주자에 대해서까지 이러쿵저러쿵 지금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고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요구하고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 방일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께서 자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외교를 할 것이냐,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가는 것이 일본 국민에게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민 대 국민 간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우익의 정치적 준동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우익들이 항상 우리 정부를 핑계 삼아서 우리 정부가 뭐 들어선 뒤에 위안부 뭐 합의를 뒤집었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부의 세력을 결집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스가 총리는 그런 걸 이용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끊을 수 있는 일본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본 국민을 향한 행보 같은 걸 한번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본의 무슨 전제를 떠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행보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석 보좌관 회의 끝나고 나서는 입장을 밝히질 않았는데 일단 오늘 안까지 결론을 내야지 이후 뭐 실무진 방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민주당 본 경선이 연기될 거다 논의가 됐었는데 조금 전까지 들어온 얘기에 의하면 최소 3주 경선을 연기하는 것으로 최고위에 이 안을 선관위에서 올려놨다라고 해요. 그럼 지금도 3주라고 계산을 해보면 국정감사 전후로 지금 읽혀지거든요. 그렇다면 국정감사 전은 이재명 지사가 주장해 왔던 건데 그렇게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요 경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이상민 그 위원장께서 이제 여러 실무적인 의견들을 검토를 해서 최고위에 보고한 것으로 네. 이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이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이게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어느 시점에 이게 정점을 지날 것인지 이것들을 아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3주에서 길게는 5주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9월 말까지 3,600만 명의 백신 접종 계획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할 거고 아마 아마 타이트하게 좀 결정하지는 않고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시간표들을 좀 점검을 하면서 좀 코로나 상황들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면서 결정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감사 전이냐 국정감사 후냐 이거 가지고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전에 만약에 우리 후보가 선출을 해놓으면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두드려 맞겠죠. 그런데 국정감사 이후에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 당내 후보들 리스크를 n분의 1로 나눠 갖는 그런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전이냐 후냐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상대당 얘기기는 하겠지만 3주 뒤로 미룬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시간을 번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낙연 후보가 그동안의 기간 동안 많이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주 미뤄지는 게 이낙연 후보한테 과연 유리할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뭐 정세균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연기 사태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방역과 정부의 백신 조달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후보가 아주 능숙하게 또 제대로 어떤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저는 코로나 대응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1위 주자가 그걸 굳힐 시간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다른 선거운동이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뭐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방문하기도 어렵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연장되어서 그대로 이 일종의 동결 상태로 그냥 계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러나 다만 시간을 좀 얻었기 때문에 저는 2, 3위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때는 좀 더 과감한, 좀 더 파격적인 정책 제안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죠. 자, 정책 제안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보면은 네거티브 공방이 조금 심했는데요. 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바짝 추격하는 이낙연 후보 간의 공방 잠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당인 여러분들이 모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러움 같은 건데 이걸로 마치 제가 뭐 병력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서글프다.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박정희 찬양하던 분도 계시잖아요.
마타도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으며 만약에 5.18을 찬양했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귀 쓰고 그다음에 공천을 줬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여부는 그것에 따르는 법적인 과정이 있을 겁니다. 서로 간에 자제해야 되지만 당의 선관위나 국가 선관위에서도 가짜 뉴스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 근데 그게 마치 제가 시켜서 한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해는 하지만 그럼 또 저희도 대받아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 간의 상호 비방 또는 난타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 금도를 벗어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 방금 얘기했습니다. 금도를 넘은 사례들이 적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보면 바로 군필 원팀 포스터입니다. 4명의 그 후보의 사진을 붙여놨는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여성인 추미애 후보 그리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사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필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장애 때문에 군대를 못 간 건데 여기에 이재명 지사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해서 본인의 어떤 사연도 얘기하면서 본인의 사진까지도 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김두관 그리고 박용진 후보 내 이름 빼달라고까지를 했는데 물론 저 사진을 4명의 사진을 붙여 만든 게 뭐 특정 후보 지지자라고 지금 밝혀진 건 없지만 어쨌거나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쪽에 어떤 지지자들이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런 것 지지자가 만들긴 했습니다만 경선 자체를 좀 혼탁으로 이끌 소지가 충분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경선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또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나쁜 네거티브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이 군필 원팀, 이 포스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득점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제 어린 시절 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이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소년공으로서 일하다가 말하자면 다쳤죠. 프레스에 이게 팔이 끼어가지고 휘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국민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그냥 그런 것도 하고 지나가는데 오히려 이게 네거티브의 소재로 쓰이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어린 시절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입지전적인 이런 인물이다. 이것을 이제 국민들께 오히려 상당히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네거티브도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오로지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이 네거티브의 역설에 바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재명 지사를 이제 반대하는 쪽에 누군가가 이제 지지자가 만들었겠죠.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지지자들이 한 거다.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이제 저는 그 일정한 말하자면 책임 의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못했으면 예를 들면 김두관 지사 같은 경우는 내 얼굴 빼달라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이제 아무리 지지자가 했다 하더라도 자제를 시킨다든지 이것은 잘못된 네거티브다. 오히려 나를 돕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좀 내는 것이 추후에 이 경선이 더 과열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가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후보들은 굉장히 이게 힘들고 막 그럴 겁니다. 이게 뭐 네거티브 들어오고 검증도 들어오고 또 정책 발표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소란거리가 하나라도 더 생기는 것은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경선 때 나경원 후보가 어디 가서 울었거든요. 그 다음날 이준석 후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준석 후보한테 나경원 후보의 눈물과 이준석 후보의 눈물 좀 비교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눈물과 틀리다 이런 이야기까지 소재가 이 자리에 되는 거 아닙니까?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 흘린 것 가지고도 소재가 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은 힘들겠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저런 방식에 깎아내리는 듯한 저거는 방식은 좋지 않은 공격해가지고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공격한 대상이 오히려 득점하는 효과 이게 바로 네거티브의 역설입니다. 자,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예비 경선 거치면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 KSOI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19.3%까지 올랐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호남을 발판 삼아서 역전을 노리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낙연 지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합니다. 5.18 학살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나라고 발언을 했는데 5.18까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상대방을 저격하기 위해서 5.18까지 거론할 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 이렇게 느꼈던 걸까요? 급박하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주로 호남 기반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호남의 급소인 5.18 문제를 거론해서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이제 저렇게 해서 고륙 상징이 깊어지는 겁니다. 좀 원래. 사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팩트가 아니라 틀렸다라는 그랬죠. 예,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당시에 이제 여당인가 여당의 뭐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그렇죠. 따옴표로 붙어 썼다는 있다는 거죠.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고륙 상징이 원래 그런 겁니다. 저렇게 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이 집안 싸움이 원래 거세지면요 남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겁납니다. 그런데 저는 뭐 남의 당 이야기이기도 해서 저게 앞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서로 내상으로 남고 서로 안 좋은 모습으로 남을 텐데 저는 그걸 벗어나려면은 이낙연 대표나 또는 이재명 지사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선제적인 어떤 정책 의지를 잡으면 좋은데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백신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수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당국자를 만나서 우리 8월 중순까지는 사실 백신 수급이 좀 벅차거든요. 이걸 좀 앞당길 방법을 한꺼번에 연구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또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지금 뭐 정부도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한마디 사과도 없고 이에 대한 해명도 없는데 지금 조금 전에 캡션에 나왔습니다만 청해부대에서 240몇 명이 확진 사태 아닙니까? 네.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파병된 군인들한테 세상에 그것도 바로 배에 갇혀 있는 군인들이 백신을 못 맞아서 저렇게 집단 발병이 났다는 건 사실 세계적인 수치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여당의 대표적인 그 대권 후보가 정부를 비판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님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조차 안 보이는데 저렇게 나간다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자멸적인 악순환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네거티브 할 시간 있으면 지금 우리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준엄하게 정부를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후보가 아쉽다라는 네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제 결론은 지금 이제 네거티브가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장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그 대화방 안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관계자가 또 이낙연 후보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또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면 과연 계속 그걸 거부하고 대응을 과연 안 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대응 안 할 수가 없죠. 예, 대응 안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이게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따옴표를 따와가지고 인용을 한 것까지도 이제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따옴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서 공격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 손톱만한 것도 거론이 되고 또는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또 해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은 본선에 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또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 번씩은 다 걸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하고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계기가 다 마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안 한다 이거보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 이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내일 되면 또 대응할 겁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것이
저는 당의 경선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흥행도 담보를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그다음에 본선에서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거론이 되고 해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정도의 과열은 긍정적 수준에서의 과열이지 이게 경선전을 망칠 정도의 과열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전혀 우리 이상민 이제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전체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이 손톱만한 것도 국민들에게 좀 논란거리를 주고 주자들 사이에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그것이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후에 과연 본인에게 네거티브 공방이 들어왔을 때 각 후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주말에 광주 방문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었는지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참배를 하면서 보니까 저 스스로도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이 이제 고도 산업화와 풍요한 경제 성장의 기지가 되고 그걸 위해서 10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저렇게 비석 만지는 모습 관련해서 많이들 보도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외연 확대를 위해서 저런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 행동을 두고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악어의 눈물이라 더러운 손 치워라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게 더러운 손을 치워라라고까지 얘기했어야 될 행동일까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민주당이 광주에 전세 냈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광주 방문 저게 잘못됐나요? 저는 굳이 오늘 김두관 후보께서 그거 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만졌던 그 비석에 가가지고 이제 닦아내던데요. 뭐 더러운 손 치워라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충분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광주 방문해야죠. 부산도 그렇죠. 가야죠. 대구도 가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뭐 할 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 더러운 손이 어쩌니 뭐 이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사회 기득권 집단으로서 또는 검찰개혁 그동안 5.18 희생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 5.18 희생자들을 그냥 범죄자 만들어가지고 처리 다 했지 않습니까? 독재 정부에 말하자면 그 봉사하고 독재 정부가 하는 것을 전부 그 시키는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기 가셔가지고 광주의 한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도 산업화라든지 또 뭐 자유민주주의, 경제번영, 풍요한 경제성장 이거 보면 형용사도 좀 이상하고 좀 이 명사도 요즘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이게 70년대식 이 언어들을 막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두관 지사가 이제 후보가 좀 이제 아쉬운 측면에서 조금 이제 격렬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 중도층을 확보해야 되는 그리고 중도층의 상당 부분이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 참여 선언문에 이미 보수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강경 보수 세력들의 단어와 언어들을 이미 다 쓰면서 중도층의 상당 부분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될 행보지만 과연 저 행보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실익이 있느냐 이건 또 틀린 문제라고 봅니다. 자, 미래를 얘기하는 건 좋은데 미래 얘기 전에 전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잘못된 점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라는 지적이십니다. 그거는 좀 상황을 잘 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나 이 전남이나 이것이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그 덕을 봤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참 싹쓸이 펴고 그랬지만 그러나 광주 국립묘지도 그렇고 광주 또 민주화운동을 이 유공자 희생자법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김영삼 대통령 때 무민정부에서 해주지 않았으면 그 물고 트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도 바로 5.18 이 사건 수사에서 그걸 기소하고 했던 것도 검찰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거 다 했기 때문에 이 검찰은 마치 뭐 5.18과 적대적인 세력이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도 너무 단면적인 것이고 특히 이제 저는 그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장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학교를 다닐 때 아마 대학원실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50 시절 같은데 50 시절에 학생들 간의 모의 재판에서 이 광주를 문제를 두고 모의 재판했다 그래요. 당시에 이제 검사로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그런 데서 보이는 폐기 같은 것을 지금 그 사실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죄송한데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사형 구형한 거는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더 제가 드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동안 광주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덕을 받지 않냐? 덕 받습니다.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만국적인 지역 감정은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을 합니다.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그래가지고 이 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을 해가지고 민자당이 창당이 되는데 이 민자당 창당이 뭐냐면 호남을 고립화시키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주구장창 영구히 집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호남을 소외시켰던 겁니다. 상대당에서 먼저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말하자면 법적 적통을 잇는 것이 오늘날 국민의힘 아닙니까?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그때 그 세력이 오늘날 국민의힘 세력과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의 역사로 볼 때 전두환 민정당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국민의힘과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3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만국적인 지역 감정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오히려 오늘날 국민의힘인데 오히려 탄압을 받고 소외를 받고 말하자면 보수 진영의 영구적인 집권 전략을 위해서 3당 합당을 했는데 마치 민주당이 덕을 받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관계 전혀 틀리다는 말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짚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신한국당을 만들었죠. 이제 그래서 민자당을 만들었다가 신한국당을 만들면서 역사적 단죄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12.12 5.18 사건을 누가 했습니까? 신한국당이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했고요. 그다음에 5.18 유족들을 위한 여러 한을 풀어준 것도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치사에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그런 정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항상 호남은 몽땅 우리가 다 보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면 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은 호남에 가서 저렇게 참배도 못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이 지역 감정이라든지 호남이 저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 기원을 찾아 올라가자면 격까지는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원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지역 감정의 그 어디서 시작됐는지 가지고 지금 이어지는 바람에 이 뒷부분 저희 최재형 전 원장 얘기를 다뤄야 되는데 짧게만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와 조금 대비가 됩니다. 지난 주말 최재형 전 원장은 민심 행보를 했는데 조금 다른 결의 행보를 합니다. 잠깐 영상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우선 해운대 을구에 와서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며 정말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한 것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압도적인 그 시의회의 구성이 여소 야대 그런 상황에서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낮은 자세로 시의회와 잘 협의하고 설득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봐왔고요.
지금 뭐 다른 국민의힘 후보군들도 많은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최재형 전 원장이 최근에 입당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뭐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에 좀 관심을 보이고는 있는 점 좀 고려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부산에서 봉사활동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도 좀 새를 불리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은데 9월에 경선이 시작한다고 봤을 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이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조직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정책과 그 리더십도 사실은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국민적인 어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품성이라든가 리더십 같은 거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경주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또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전 총장이 광주로 갔을 때 또 부산으로 가시고 또 이제 또 다음 주는 또 서로 이제 막 바꾸시겠죠. 이렇게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도 또 민심을 탐방하는 모습도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김영우 의원을 처음으로 영입한 게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우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서 굉장히 그 인식도 좋고 또 뭐 방송기자 출신으로 말씀도 아주 정제되어 있고 해서 큰 힘이 될 것 같고 지금 또 아마 당 내에서는 지금 최재형 원장을 돕겠다는 의원들이 한두 분씩 나서고 있는데 또 다들 또 평판이 좋으신 분이어서 윤석열 총장도 빨리 들어오셔서 평판 좋은 의원들 도움을 받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전 원장 이제 정치 이제 시작하는 건데 처음 하는 행보치고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최재형 저 후보에 대해서는 이게 좀 저는 가혹한 평가를 하는데요. 뭐 윤석열 총장이 그렇다 칩시다. 아니 근데 무슨 명분으로 도대체 저런 행보를 하는지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미담 몇 개 들고 이제 대선 행보하는 거 아닙니까? 미담. 국민의힘에서 이제 미담 제조기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는데 아니 저 나이 정도 되면 제 주변에도 저 정도 미담은 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미담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박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한테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올해 51살인데 51년 살고도 저 정도 미담 두세 개는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무슨 저게 무슨 뭐 대단한 미담인 것처럼 저걸 가지고서 무슨 대권 행보를 한다 하는데 지금 저 두 분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 주자들이 그 안에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보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언론에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이분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권력기관의 수장이라는 분들이 헌법에 말하자면 취지까지도 위반을 해가면서 대권 행보를 하는데 저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힘이 나중에 집권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의도 정치권이 이런 분들 받아주고 저렇게 대권 행보하는 이런 모습들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런 분들 받아주면 안 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 국민의힘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저희도 이제 가능하면 기회가 되면 국민의힘 다른 후보군들의 뭐 움직임 이런 부분도 좀 충실히 다룰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